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각종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 상담 홈페이지 내 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이메일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저희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회에 만났을 때 오늘도 처음이니만큼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린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성심성의껏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보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까요? 통신사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탈색 후 머리가 녹아내렸어요. 나님이 왜 제 잘못인가요? 인감을 빌려달라는 아버지의 부탁.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내 땅 위에 나라가 도로를 짓는다면 이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지 아니면 이 땅이 그 도로가 통행에 필수적이라면 도로를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저도 항상 헷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선 말씀해 주신 부당 이득 반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한데 어떤 경우에 이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축약하자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부를 챙긴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이같이 이제 인정됐을 때는 시행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닐까요? 단순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는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요. 네. 747조에 보면은 만약에 원물로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또 반환 책임이 있다고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8조는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익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9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또 그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요소는 뭐라고 보시나요? 오늘 대법원 사건 경우에는 어떤 분이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 본인이 이제 그 땅을 사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을 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아래 이제 하수관, 그 다음에 이제 맨홀을 매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도로 일부에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땅을 산 저희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그리고 도로 부분 인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대법원은 과연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원심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원심 판결과 이제 대법원 판결이 결론이 지금 달라진 사안인데요. 네.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을 하고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그리고 도로 인도도 모두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땅을 구매하신 분이 보상금을 수령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관련 허가를 이제 지자체 쪽에서 취득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토지를 구매한 분에게 굉장히 불이익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줬는데 이분에게만 유독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유자로서 당연히 본인이 이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를 했다고 볼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도 청구를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부분적으로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결국은 권리남용을 주된 근거로 이제 원심을 뒤집었는데요. 권리남용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을 이제 권리남용을 한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 행사를 하면 결국 다른 주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불이익을 얻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이제 사회적 제약에 해당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도로를 철거하거나 이걸 인도해서 매설된 맨홀까지 다 걷어내야 되는 정도인가를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이 소유자가 지나치게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법원은 토지 주인의 권리남용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1976년 이전부터 이 마을 주민들께서 통행로로 이 땅을 사용을 하셨고 네. 2012년까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토지 중에 도로에 하수관, 맨홀을 매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땅 주인은 이 땅을 그러니까 살 때 이미 이 땅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랑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분쟁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뭔가 소송을 갑자기 이제 제기할 어떤 뭔가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나 이제 맨홀이나 이런 것을 다 철거를 갑자기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이제 도로를 못 사용하고 상당히 먼 거리를 우회해서 그 동네에 이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도로 면적 합계가 429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이 3.4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은 이 소유자가 이 땅을 굳이 사용할 어떤 긴급한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권리남용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네, 대신에 이제 판결을 보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인정되면 부분항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돈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돈은 받을 수가 네. 있지만 이게 뭐 내 소유니까 이거 쓸 네.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네.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30%도 아니고 3.47%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최종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지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토지를 아예 전체를 인도를 하거나 뭐 배설된 배수관을 철거를 하거나 맨홀도 다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이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서 네. 이 부분은 기각된 것입니다. 네. 사실 대법원은 크게 다른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이런 판시는 굉장히 오래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이제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판단을 해서 권리남용에 대한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저 결국 대법원은 이제 토지 주인의 권리 남용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면서 철거 및 인도 청구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 땅은 맞지만 상황과 또 면적 사육 범위 등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토지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 오늘 판결록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결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 딸이 네, KT 그 직영점에서 네, 전화기를 작년에 했는데 네. 그 전화기를 바꾸고 나서 전화기가 잘 안 돼서 예, 8월 달에 다시 전화기를 폰을 바꿨거든요. 네. 바꿨는데 8월 8일 정도에 이 가해자가 접근을 하여서 네. 뭐 폰을 잘 쓰고 있느냐, 뭐 할부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톡 하고 전화를 해서 접근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8월 29일 정도에서 우리 아이가 위약금을 물었는데 할부금이 자꾸 나가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접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사기가 시작된 거죠. 어. 계속 뭐 돈을 보내라 뭐 나중에 카드 결제까지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 예, 그랬군요. 그래. 일단은 지금 뭐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통신사 직원을 알게 돼서 이제 통신사와 상관없이 그 직원이 이제 사기를 따님한테 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맞나요? 사람은 한 3월 정도 아이고, 그만둔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몰랐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네네. 건가요? 이 사람은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이 중간 이게 방송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 통신사를 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적은 대로 예, 예. 그 중간 통신사 있잖아요. 네. 그 통신사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럼 어쨌든 그 통신사에 있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네네. 또 배상 책임을 묻고 싶으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변호사님 같이 듣고 계셨어요. 네.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질의응답하면서 상담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건 잘 들었고, 네네. 일종의 이것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사건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돈을 총 피해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여기 써주셨는데 네네. 그 현금 송금도 해주시고 카드 결제도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총 네. 어떻게 3,500만 원이 어떻게 이게 돈이 나간 거죠? 1,500만 원 정도를 네. 이제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계속 톡이 오면서 이 아이를 하여튼 사기를 당할 때는 왜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보내라면 보내면은 근데 앞에 돈을 잃어버릴까봐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일 답답하기는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너무 이제 억울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금으로 계좌 이체도 하시고 카드 결제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계좌이체도 뭐 페이먼트 웨어인가 뭐 그쪽으로 돈을 넣게끔 카카오 그쪽으로 아무튼 간에 뭐 하여튼 그냥 잘 속여서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네네. 그 이용 정지 은행이나 카드사에 이제 이용 정지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경찰에 고소는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경찰에서 이런 절차를 안내를 해주던가요? 그거는 안 해주신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 게임 그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계좌 이체한 은행이랑 카드사 있으시잖아요. 그리 다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달리 도와줄 그건 없다고 그러고. 일단은 당연히 그냥 말씀하시면은 거기서는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네네. 경찰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정식 법률이 있어요.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네.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이용 정지 신청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양식이 있거든요. 경찰은 네. 아마 알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셔서 네.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 쪽에서 이제 이용 정지랑 이제 그 계좌를 이제 일단은 정지를 다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는 결국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를 한 부분인데 네네. 카드 결제가 이게 결국 취소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카드사도 당연히 그냥 이런 말만 듣고 결제 취소를 해주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카드사 자기들이 바로 이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사도 이제 대행사를 중간에 끼고 이제 결제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카드사도 대행사한테 이제 이런 상황 설명을 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게 네. 카드 이렇게 결제하면은 문자 같은 게 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예 오지도 않고 결제 날짜 됐어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저는 좀 황당하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크게 지금 바로 이제 하셔야 될 것을 알려드리면은 네네. 이제 그 경찰에 네. 이거 사용 정지부터 시켜달라. 이거 방법을 신청을 하면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발급을 받으셔서 이걸 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카드사나 은행에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도 지금 다 노출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여기에 일단 등록을 빨리 시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 다른 계좌도 혹시 피해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계좌 정보 통합 서비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여기 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도 지급 정지를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기범 전화번호 아시죠? 그 전화번호로 네. 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번호를 또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또 이 번호도 금감원에 지금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지금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사기범 전화번호도 등록을 시키시고 그리고 본인 그 따님 개인정보 노출된 것도 이제 등록을 시키셔서 더 이상 피해를 일단 막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급선무인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고소인 조사는 받으셨어요? 네, 조사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금 2명이나 더 나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다 하는 게. 네. 일단은, 경찰이 빨리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아,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처벌만 하는 거지 어떤 피해를 회복을 해주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싶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범 이 사람 지금 신원도 지금 특정이 안 되잖아요. 네. 누군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던가요? 예,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고는 전화가 왔는데, 네. 예, 실명을 썼고,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경찰이 이제 이 사람 혐의가 입증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송치가 되면 이제 피해자분한테 이제 송치됐다는 이제 통지서를 발급을 해줘요. 예, 그게 나오면은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민사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도 있던데요.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은 해두세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거든요. 이걸로 실제로 돈을 받으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지금 다 해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민사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 그 통신사한테도 같이 걸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기범이 있고 사기범이 소속되었던 그 회사가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를 지게 돼요. 네, 제대로 이제 근로를 하는지 어떤 범죄에 이용하지 않는지 이제 감시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제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사랑 그 직원인 이 사기범한테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사실 뭐 발뺌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예, 이 독단적인 행동이어서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회사한테 피해를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일단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회사, 그 다음에 이 직원 모두한테 이제 청구는 해두셔야 나중에 둘 중에 어디서라도 돈을 받으면 되시는 거니까요. 예, 네. 그리고, 사기범한테는 이제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회사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부당이득은 그 돈을 직접 취득한 사람한테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민사로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사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제 송치만 딱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민사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준비는 해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별도로 이제 사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위반도 사실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사기 고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이 회사가 결국 개인정보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예, 그 개인정보를 직원이 빼내서 지금 이런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그 양별 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그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회사도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피해금을 보상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네, 그 회사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거라서, 네, 저희가 무슨 이걸로 인해서 뭐 피해를 회복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압박 수단은 될 수 있겠죠. 네. 진짜 그냥 너무 억울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입금까지 하셨는지 저는 이게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냥 뭐가 쉬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유 참. 근데 요즘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워낙 많기도 한데,
언론에서 워낙에 이제 광고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100%의 어떤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라고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하셔서 나중에 네. 민사든 형사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배상 받기는 힘든 건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사소송을 할 때 그 회사도 같이 넣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가능하면 이런 고소도 해서 압박수단으로 하시고요. 그러면은 네. 회사 쪽에서 합의를 혹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소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네. 일단 그럼 가해자를 잡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잡혀야. 네, 그거는 지금 뭐든 경찰 쪽에서 네. 잡아서, 네,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예, 예. 예, 일단은 지금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꺼번에 예.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또 다시 보기 올라와 있으니까 네, 꼭 네.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정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형사 송치된 이후에 바로 이제 민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네.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한테는 이제 사용자 책임을 일부 물을 수가 있다고 하고 사기범에게는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뭐 금감원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등록해놓고 장치를 확실히 하신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범인이 잡혀서 바로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너무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네, 꼭 잡기를 기원합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고 정말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일단 좀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대체 내가 왜 그 당시에 맞아요. 그런 자괴감 들죠. 네, 판단을 했을까 네. 너무 자책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사기 수법이 너무 고도화돼서 네.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네,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지 마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시라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미용실에서 헤어 모델을 제안받아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탈색도 아닌 뿌리 탈색만 진행했는데요.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별다른 항의 없이 뿌리 탈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탈색을 잘못해 머리뿔이 1.5cm만 남기고 모두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남은 머리 또한 끝이 너무 상해서 꼬불거리는 지경이고 전체 머리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머리마저도 거의 끊어지기 직전인데요. 미용실에서도 시술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프리랜서로 모델 일도 겸하고 있는데 머리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되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미용실 측에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보험사랑 얘기하라고 해서 보험사만 연결해 줬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 길이가 길어서 이 머리로 복구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테고 못해도 아주 짧은 단발로 2년은 좋게 걸릴 텐데 그동안 붙임머리며 일을 못하는 거며 다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은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네, 어쨌든 헤어 모델을 하던 중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좀 머리카락이 크게 손상된 사건이었는데 직접 시술을 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용사라면 손님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게 이제 네. 시술을 할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머리카락이 정말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안을 보면은
이렇게 탈색 시술에서 통상적으로 바르는 약의 양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과하게 이제 도포를 했다거나 이제 피해자가 수차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강행을 했다면 이거는 과실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당 직원을 고용한 미용실의 책임은 없을까요? 아까도 그랬지만 사용자에 대한 네. 책임이 있다고 예, 얼핏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궁금하네요. 네. 네, 이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미용실이 보통 보면 그 미용사랑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적으로 고용한 이게 고용주가 아니니까. 아니라서 예,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판례를 보면 설령 이제 계약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관계에서 이제 미용실 시설을 그 해당 직원이 거의 뭐 전부 다 이용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휴가를 써야 되면 그냥 독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스케줄 다 고려해서 이제 휴가도 써야 되고 위에 보고도 올려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 수입도 기본급이 있고 인센을 받는 이런 구조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관계나 다름이 없다고 봐서 그렇죠. 네, 사용자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결론은 이제 인정된 판례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서 주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뭐 고용 관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법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고용주가 배상 후에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직원이 프리랜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추측하건데 뭐 샵인샵 형태 그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미용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구상권 청구가 되려면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용자 책임이 인정돼서 해당 미용사와 그 영업주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서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이제 그 둘 중에 누구에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이제 하나인 뭐 업주가 일단 급해서 돈을 다 배상을 했다면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힌 해당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뭐 앞서서 여자들에게 머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제 모델 일에 차질을 빚어서 만약에 경제적인 그런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도 따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익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머리로 본인이 어떤 모델 일을 해야 되고 네. 그 모델 수입료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입을 그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이제 일실수익으로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 그 시술을 했던 미용사가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상대 측에서 뭐 얘기가 달라질까요? 네, 일실수익은 이제 특별 손해가 아니라 이제 통상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선급에서는 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모델을 업으로 하는데 굉장히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페이가 굉장히 높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는 사실은 예상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특별 손해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아마 법원에서는 좀 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상담자님의 이제 수입에 따라서 배상액은 또 달라지겠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의 경우에. 네, 굉장히 유사한 판례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모근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돼서 네. 한 1년 이상 머리를 거의 이제 자라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례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요. 네, 비슷한 사례도 300만 원 내외에서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모든 소송이 그렇겠지만 관련 증거를 또 꼼꼼히 제출을 해야 이것도 네. 인정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300만 원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또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참 애쓰실 일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미용실에서 이제 탈색하기 전에 머리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네, 사전에 고지를 했다면 네.
아무래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배상이 감경이 될 가능성이 크죠. 감경. 네, 그리고 이제 형사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판단할 때도 네. 이 정도면은 주의 의무를 다 했다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참작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고지를 했느냐 마느냐도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네.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사인을 했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주장을 하시기에는 조금 불리하겠네요. 불리한 증거죠. 네. 그래서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예. 자, 오늘 사연이 이제 미용실에서 사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이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다가 심각한 모발 손상이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모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손해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저희가 미용실 갈 때 그런 사정까지 다 예상하고 가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진을 일단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용실을 가시기 전에 일단 찍어 놓으시고,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게 그런 증거를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를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머리 이제 회복하는 비용이 또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실 수익 같은 게 또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피해 또 위자료를 또 청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떤 진단서 같은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분쟁은 워낙에 많고 좀 미용실 측에서 뭐 어느 정도 인정은 하나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거 같은 것들을 차분히 잘 모아두시고, 사실 뭐 당연히 예뻐지려고 미용실에 가겠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미리 찍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난임 전문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는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오로지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일로 크게 화를 냈는데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로 왜 열을 내냐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니 전세보증금은 시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나눠줄 돈이 없고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게다가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적어도 재산의 4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법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분노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네요. 일단 난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제가 좀 많이 어이가 없었던 건, 부들부들 목소리가 떨렸던 건,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이 진짜 이게 실화라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자,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부들부들. 이게 고부 갈등이잖아요. 말 그대로. 민법상 이혼 사유에 당연히 해당이 되죠? 어때요? 네, 민법 840조 제3호에서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음. 당연히 이제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시어머니와 같은 이런 발언은 정말 폭언에 그렇죠. 해당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변호사님도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제 협의가 안 되신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 들어오시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부모님이 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10년 전 이야기고 또 이 부분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 보증금이라면 이제 남편은 이제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이나 됐고 또 맞벌이로 혼인 생활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총 재산에 이제 저희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줬다 해서 사연자분께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상담자께서 끝에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부부 재산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요? 보통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고 맞벌이가 아니라 이제 그냥 가정 주부로 생활을 하시더라도 네. 요즘 법원에서는 5대5를 기본으로 시작을 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대5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근데 또 맞벌이라고 하셨으니까 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40% 이상인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50%는 기본이고 이제 또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장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결혼 생활 10년간 어쨌든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월급도 남편보다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생활비로 본인 급여를 다 쓰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증거로 다 남겨놓으셨겠지만 또 소송에서 잘 현출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신다면 재산 분할할 때 당연히 좋은 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뭐 사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가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이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랬다면 이 가사 일을 상담자께서 더 많이 했다라는 점을 부각하는 면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더 있을지 추가로. 네, 그럼요. 가사 노동도 부부의 한 의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더 많이 했다면 당연히 기여도 부분에서 참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상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보통 이제 고부 갈등은 남편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잘 좀 이렇게 증거를 모으셔가지고 많이 좀 위자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분할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 욕심이 많은 아버지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겪으며 다른 가족들과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현재는 딸인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저만 딱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저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왔는데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본인은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 저의 명의를 빌려 법인 회사를 세우겠다는 생각인데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지만 아버지가 진짜로 인감을 갖다 달라고 하니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또 아버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선뜻 거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 상담자분께서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해서 인감도 빌려주고 또 아버지가
그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연대 보증을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좀 미리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법률상으로는 이제 음. 대리권을 수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대출이든 연대보증이든 모두 따님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중에 뭐 빚을 지더라도 다 네. 본인이 따님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압류도 본인한테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 명의 빌려주는 건 진짜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권 수여라고 이제 법정용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버님께서 뭘 하고 다니든 이제 다 따님의 책임이니까. 자, 만일 상담자가 인감 대여를 거절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딸인 상담자분의 인감을 불법적으로 몰래 이용한다.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때도 우리 따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민법적으로는 네. 무건대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무건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하신 그 인장으로 사인한 계약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딸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했다는 걸 설령 이분이 안다면 당연히 다행히도 따님이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네. 거의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따님이 그 경우에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당연히 아버지를 이제 사인부정 사용죄라는 죄로 고소를 하시면 이제 죄는 이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인감을 몰래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이거를 증명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인감 도장 관리를 되게 잘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감 서명 등의 대리 날인이나 대리 서명 시에 처벌이나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형법 제 239조에서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렇군요. 자, 명의도용 시에 만약에 그걸 뒤늦게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걸 아시는 순간에 인감 변경 신고부터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더 큰 피해를 막으셔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인부정 사용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소송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따님한테 소송을 걸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따님께서는 이제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인장 도용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인장 도용을 항변을 하는 사람이 내 도장이 도용됐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항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형사 고소를 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대비를 하셔서 이거를 민사에서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대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겪었잖아요. 자, 일단은 인감 변경 신고를 먼저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문조 위조죄 여러 가지 죄를 묻는 형사 고소를 하셔야만 이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를 고소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신중하게 빌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의도용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명의도용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큰 도리가 없어요. 이건 본인께서 단속을 하시는 것밖에 없고 네. 요즘에 이제 대신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명의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크레딧뱅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개통 관련해서 이제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명의가 도용됐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따끔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인감이든 네, 어떤 계약 관련해서든 여지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법인 설립도 이제 따님 명의로 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조세피 목적이 나중에 인정이 돼서 사연자분이랑 아버님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도 사연자분께서 당연히 내고 나중에 압류도 당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형사 민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되고 예. 설령 빌려주신다 해도 사용 목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셔서 빌려주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법조인이 아닌 저도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건 막연하긴 알지만 또 변호사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로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나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혹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보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